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마흔백제문화연구소에 있는 문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익산의 백제문화유산의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익산 백제문화유산의 현황,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화유산의 활용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 백제문화유산의 활용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산 백제문화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실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백제문화유산의 현황, 그리고 100년 전의 백제문화유산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100년 후 현재는 익산의 백제문화유산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익산은 보시다시피 익산의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익산의 백제문화유산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 곳은 금마면과 왕궁면, 말하자면 익산의 동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산과 용화산 남쪽 자락에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을 비롯해서 다양한 백제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륵사지를 뿐만 아니라 익산 쌍릉, 제석사지, 제석사 폐기유적, 그리고 익산 토성, 금마 도토성 등 다양한 백제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산들을 성격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요. 왕궁리유적은 궁성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미륵사지나 사자사지, 제석사지, 그리고 무슨 연동리 석불좌상, 태봉사 삼존석불 등등의 자료들은 사찰유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왕릉으로 알려져 있는 익산 쌍릉은 능묘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익산 토성, 금마 도토성, 미륵산성, 용화산성과 같은 다양한 산성들이 관박유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유적으로는 무왕의 탄생지라고 알려져 있는 마룡지를 중심으로 한 용샘, 그 다음에 오금사지, 사자사지, 미륵사지와 같은 설화유적들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기타 신용리 배째 토기유지라든지 사덕유적, 율촌리 고분, 영등동 유적 등이 기타 유적으로 익산의 백제유산을 설명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제문화유산은 아시다시피 100년 전만 해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유리건판으로 남아있는 백제문화유산의 사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왕궁리유적 사진인데요. 아마 지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왕궁리유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 속에 왕궁리유적 하면 왕궁리 5층 석탑이 가장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속에 왕궁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모습이 왕궁리유적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 멀리 보시는 탑이 한 게 있죠. 그 탑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석탑의 앞에 단간지주 2기가 서 있죠. 그리고 이 미륵산 남쪽 자락의 허허벌판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달리 허허벌판에 시멘트로 보강된 석탑 1기와 및 단간지주 2기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가 미륵사지의 모습입니다. 쌍릉 한번 보실까요? 혹시 쌍릉 가보셨어요? 쌍릉 가보시면은 이제 2기의 왕릉이 큰 봉분을 하고 있는 왕릉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00년 전의 쌍릉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무왕릉, 대왕릉이라고 하는 이 쌍릉의 모습이 거의 어떠세요? 거의 무슨 뭐 언덕, 구릉 이렇게 보이죠? 다 허물어져 가는 구릉으로 보이실 텐데 이 모습이 100년 전의 쌍릉 모습입니다. 여기는 제석사지입니다. 혹시 제석사지 가보셨어요? 제석사지 가보시면 지금은 제석사지가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초석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어떤 문중의 산이었고 문중산에 민묘가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 속에 초석만 무덤 위에 이렇게 덩그마니 놓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게 100년 전의 제석사지 모습입니다. 그러던 백제의 100년 전 유산들이 1970년대 초반경에 와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보세요. 여기는 왕궁리 유적이거든요. 1976년에 저희 원광대학교 마흔백제문화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왕궁리 유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모습이에요. 시굴조사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왕궁리 유적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 조사가 지금 2020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장기의 31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최장기의 문화유산 발굴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륵사지입니다. 미륵사지는 이것도 원광대학교 마흔백제문화연구소에서 1974년에 처음으로 동탑지 발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의 발굴 조사하고는 완전히 형태가 다르죠. 목도를 해가지고 석재를 한 개씩 날라야 하는 이 수고를 들였던 것이 1970년대 미륵사지 발굴조사 모습입니다. 그러던 것이 본격적으로 미륵사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했고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98년부터는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보수 작업이 진행되어서 거의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초창기의 발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제석사지입니다. 제석사지도 마찬가지로 제석사지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비하면 훨씬 뒤에 1997년에 와서야 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2000년대에 넘어와서야 본격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유적이 백제의 단일 사찰 유적으로는 말하자면 1탑 1금당식 사찰 유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찰임이 밝혀졌습니다. 여기는 쌍능 조사 모습인데요. 쌍능은 아까 그 대왕릉 보셨죠? 구릉처럼 생겨가지고 무너져가는 구릉이었었는데 그것은 1917년도에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아주 약식 발굴 조사였는데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관도 나오고 목관도 나오고 이런 등등의 자료들이 나왔는데 2017년, 18년에 100년 만에 참 의미도 있죠. 100년 만에 원광대학교 마백연구소에서 다시 또 쌍능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더니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무덤 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상상치도 못하게 조그마한 나무 상자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나무 상자에 보시면 그 안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인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골을 분석해 본 결과 결국에는 이 인골이 무왕의 모습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학자들에 의해서는 거의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여기는 익산토성입니다. 익산토성 역시 마흔백제문화연구소가 발굴조사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는 익산토성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서쪽 성벽이 아주 돌로 잘 견고하게 정치하게 쌓여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100년 동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0년 이후부터 거의 50년에 걸쳐서 익산의 백제문화유산들은 점차 발굴을 해왔고 그 가장 활용점정이 2009년에 발견된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리장엄을 통해서 익산의 백제유산이 얼마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수준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물 1991호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왕궁리 유적, 그러니까 100년 후의 왕궁리 유적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미륵사지는 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제석사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초석을 잘 정비해 놓고 뒤에 법당과 강당과 이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쌍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했죠.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이제 발굴은 다 후에 다시 복구가 되고 이제는 봉분의 형태로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약 50년에 걸쳐서 익산의 백제문화유산이 발굴되고 조사되고 연구되고 그 다음에
뭐 학술회의를 하고 이런 다양한 연구 조사를 거쳐서 2015년에는 아시다시피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공주 부여의 유산과 함께 왕궁유적과 미륵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왕궁유적의 경우에는 사비시대의 왕궁으로 전조 후원의 왕궁 구조를 잘 보여주는 왕궁으로서 백제왕궁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이 탁월한 가치로 인정을 받았고요.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 사찰이라, 그리고 미륵부르 구원 사상을 도상적으로 구원한, 다 아시죠? 삼원 삼병립식 가람이라고 하는 사실 잘 아시죠? 그러한 독특한 가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탁월한 가치로 인정을 되어서 2015년에 두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거의 10여 년 전에 2004년도에는 고도보존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금마 일원이 금마지역, 금마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금마면 소재지가 고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금마면 일원뿐만이 아니라 금마면 소재지뿐만이 아니라 미륵사지와 왕궁유적, 제석사지, 쌍능 이런 등등의 유산들이 함께 확대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도의 지정에 의해서 2011년부터는 고도 육성 사업이 이루어졌고, 현재 금마면 소재지는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아시던 금마면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한옥가루 가옥으로 지어졌고, 한옥 담장과 한옥 지붕의 기와집들이 만들어졌으며, 간판도 고도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마의 주민들은 이와 같이 고도 육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6년에는 백제왕도의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주 부여와 함께 우리 지역의 왕궁 유적을 비롯한 8개 유적, 그리고 서동 생가터, 이러한 유적들이 핵심 유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정비된다든지 복원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산의 백제유산은 그 가치가 탁월하다는 것이 연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익산이 그런 곳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 가장 주요한 두 가지의 요인으로는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익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산 시내와 백제유산이 있는 곳은 자동차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거의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있지 않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미륵사지를 간다거나 왕궁유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소년이나 뭐 어린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우리 백제유산을 잘 가서 쳐다보고 많이 관람하고 이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여건상 그러한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익산의 백제유산들은 아시다시피 삼국시대 백제의 유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로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고고유적들입니다. 고고유적들은 거의 지상에는 남아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미륵사지 석탑과 단간지주 2기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궁유적도 사실은 백제왕궁이 중요한 거지만 우리 눈에 시야에 보이는 것은 백제왕궁이 사찰로 경영되었을 때 만들어졌던 석탑이 우리 눈에 가장 가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한 시간적 격절감으로 인해서 볼 것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오랜 동안의 발굴을 통해서 지하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그것들이 설명을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지역이 이런 곳이구나, 익산 지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특히 지역민들은
아주 자긍심이 뿜뿜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지역을 잘 알리고 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조사도 고민이지만 그것을 활용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의 사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인돌 유적은 아시다시피 2000년에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의 백제문화유산이 공주 부여와 함께 연속유산으로 묶여서 세계유산이 되었듯이 고인돌 유적도 고창 고인돌 유적 하나가 아니라 고창, 화순, 강화 세 군데의 유적들이 연속유산으로 묶여서 고인돌 유적으로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그 중에서도 화순 고인돌 유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순양면 대신리 계곡에는 600여 개에 달하는 고인돌이 밀집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순에 있는 고인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고인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돌을 어디에서 채석해 왔는지 하는 채석장이라든지 채석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남아 있어서 더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산등성이에 그냥 돌덩이들이 있는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동북아 지성묘연구소 그리고 도곡면의 고인돌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성묘연구소는 실제로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유물을 세척하고 정리하고 하는 작업에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초등학생들, 학생들을 같이 뭐 청동기 체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 또 이 도인돌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서는 실제로 뭐 그냥 고인돌이 아니더라도 농촌생활 패키지 체험이라든지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농촌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고인돌 권역의 그 유적에서 선사 체험을 한다든지 직접 무덤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서당에서 실질적으로 한학을 공부해 보는 서당 체험을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고인돌하고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유산과 연계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고인돌 유적에서 나온 발굴조사에서 나온 자료들을 저 어르신들이 유물을 세척하고 정리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창 고인돌 유적을 한번 보시지요. 고창 고인돌 유적 같은 경우는 중림리와 매산리에 거의 500여 개에 달하는 고인돌이 막 밀집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의 밀집 분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화순하고 더불어서 고창 중림리입니다. 그 중림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그 허허벌판에 고인돌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박물관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박물관에 있는 고인돌이 도대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동기 마을을 만들어서 체험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은 좀 열차가 달라졌습니다. 깡통 열차라고 해가지고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갔을 때에는 이런 열차의 모습에서 이렇게 타고 고인돌 유적까지 가서 체험하는 이렇게 그냥 활용이 단순하게 그냥 유적의 관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가는 동안에 어떠한 체험이 연계되면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2002년도에서 2007년도의 그 관광 통계표를 보면 이러한 변화를 좀 더 쉽게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 관람 통계를 보면은 2005년도에는 25만 명 정도 오던 것이 2007년도에는 80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유적들이 세계유산이 된 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고인돌 유적에 대한 연구조사가 뒷받침이 되었겠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을 정비하고 다시 또 활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이러한 것이 일련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문화유산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익산에 있는 백제문화유산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할 시점이고 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안의 1. 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담보하고 있고,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초, 중 등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실 역사는 재미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재미없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갖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궁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꼭 해야 할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와서 봐라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전라북도 초등교육과정에다가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역사 체험을 한다든지, 교과 연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돌칼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불을 피워 본다든지 하는 그런 고고학 선사 체험 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익산의 백제왕도 유산의 8개 유산에 대해서 큐브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직접 큐브로 제작해 보는 활동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제가 저희 이제 종이 선생님이 만든 선생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초등학생들하고 아니면 중학생들하고 이 작업을 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다가가고 재미를 느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유산을 이러한 활동지나 이런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초, 중, 고등학교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에게도 말씀드려 보면 익산이 이랬어? 더 실감나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역사도시, 역사문화도시 시민아카데미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HK 사업단에서 인문백제의 프로그램으로 하나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알지 못하는 타 지역의 분들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익산 세계유산 도보 탐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017년에 미륵사지에 가서 유명한 그 골든벨 아시죠? 그래서 골든벨을 직접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드론을 띄워본다. 저 위에 사진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직접 드론을 띄워서 미륵사지의 그 경관을 본다든지, 아니면 구연동화를 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스토리텔링을 해본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미륵사지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미륵사지를 가서 쑥 한번 둘러보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이렇게 재미있게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도로 지정된 금마면 일원을 옥륜천 일원을 직접 어린아이를 데리고 답사를 다니면서 생태도 볼 겸 문화유산도 볼 겸 그렇게 다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이 백제유산을 직접 알려드리고 현장에 가서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런 유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새삼 아시게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치원 아이들이라든지 초등학생 아이들의 부모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제1순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익산의 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안다면 훨씬 더 그 파급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익산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사례인데요. 고등학생들에게 익산의 가치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얼마나 그냥 단순하게 학교가 아니고 역사 속의 학교, 역사 속의 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도 사실은 문화유산의 보존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 부수적인 것은 세계유산을 등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유산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관광과 연계한 활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지금의 숙제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그냥 맛있는 집에 가서 뭘 먹고 어디를 가고 이런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이 인문 교양, 인문 지리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좀 수준 높은 관광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경향에 문화유산을 관광과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푸른 그 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것은 무왕과 함께 떠나는 여행, 무왕길을 따라 떠나는 도보 여행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그냥 유산만 가는 게 아니라 힐링 여행으로서 가족과 함께 같이 힐링 테마로 잡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고인돌 유적의 사진인데요. 여기는 선사 체험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유적을 고인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옷을 입고 선사시대로 돌아가 보는 체험. 이것은 굉장히 관광 체험으로서 또 다른 인기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익산의 그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는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이제 이 코스대로 쭉 그냥 반드시 그 백제유산만이 아니라 구룡마을 대나무숲이라든지 마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날 오전 몇 시간을 가족과 함께 같이 보냄으로써 힐링도 하고 교양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백제왕궁 청년 별박 캠프와 같은 것들은 길청소년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왕궁유적이라고 하는 유산 현장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별을 보면서 왕궁탑에서 소원을 빈다든지 아니면 전통 음악을 들어본다든지 직접 서동선화가 되어본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상당히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미륵사지 야외 특강이라고 해서 미륵사지 야외에서 그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에서 미륵사지의 그 탑과 미륵산과를 전경을 보면서 미륵산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전시관에 가서 유물을 보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연도 살짝 끼워놓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익산 박물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수준 높은 이런 문화유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진행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의 활용 방안으로는 이것이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미륵사지에 가면 뭐 미륵사지와 관계된 무슨 상품을 살까? 좀 이런 생각을 여기서 좀 돈을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유명한,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 아테네를 갔다 왔는데요. 그리스 아테네 그 파리테논 신전과 관련된 상품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익산의 백제유산과 관련된 미륵사지에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부담 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기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은 사리장엄이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익산에 뭐 보석박물관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석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의 도시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현대의 보석이 아니고 과거에 백제 때에 이러한 보석이 얼마나 수준 높게 보석 문화가 발달했는지도 저런 사리장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문화와 연계해서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개발해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시라가고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 전래 동화가 인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익산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연계해가지고, 서동선화 스토리텔링은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상품뿐만이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보여준다면 그 스토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스토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왕궁예적 전시관에 ICT 영상 그 콘텐츠 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왕궁과 관련된, 백제 왕궁과 관련된 아니면 백제 무왕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이렇게 가상현실이라든지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익산의 가치들이 그냥 최첨단 과학과 연계됨으로써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금마면 소재지에 있는, 금마면 소재지가 고도로 지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고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지로 등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서동 축제라든지 왕궁 유적에서 하는 야행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것을 직접 등을 전시를 함으로써 밤의 경관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서동축제 때에 등을 전시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의 사진은 금마면 소재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자치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금마시장에다가 한지 등을 직접 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산업하고 연계해서 문화유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작은 사이즈라고 하면 테마파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동소나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연극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연으로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문화 자산이 익산은 서동선화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왕, 백제의 30대의 무왕, 서동이 자라서 무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서동 어렸을 때의 서동으로서의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들도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신라와의 전쟁을 이루었다든지 아니면 무왕이라고 하는 무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시호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 특히 우리나라 그 역사, 한국의 역사 속에서 무왕이라고 하는 시호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요? 2명입니다.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발해에 있는 무왕과 익산 백제에 있는 무왕입니다. 그래서 이 무왕 시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무왕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를 연극이나 공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훨씬 더 익산의 백제문화유산이 잘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업 연계와 연계된 문화유산 활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세계유산이 등재되었잖아요. 등재되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요즘은 세계유산 등재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자체들에 이제 불려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익산이 세계유산이 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발굴조사가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익산 세계유산 등재 작업이 세계유산 등재하자 하고 작업이 시작된 것은 2006년도에 제가 있는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200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 10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교육도 하고 학술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발간하고 가이드북도 발간하고 다양한 홈페이지도 말고 언론 홍보도 하고 다양한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냐면 그 이전에 몇십 년 동안 진행해 왔던 그 발굴조사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하는 지역에 가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사를 많이 하십시오. 조사를 많이 해놔야 그 자료를 가지고 가치를 규명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익산도 그렇게 해서 세계유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도 많은 자료가 나왔지만 아직도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 그러한 노력, 그러한 것들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한백제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연구 총서를 만든 것이 두 번째. 시민 대상의 안내서. 사실은 제일 전문가만 보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건데 문화유산 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작업인데 시민들에게 맞는 좀 쉬운 교재, 안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집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몇 년 전에 익산시와 함께 뚜벅뚜벅이라고 하는 익산 백제유산과 관련된 그 스토리텔링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을 복원 정비하고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아니면은 또 여기에다가 그 유물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인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들도 계속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무형의 자산들을 유형의 자산과 연계해서 유산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융복합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익산 백제문화유산과 관련된 것은 세계유산도 있고 고도도 있고 백제 핵심 유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상은 거의 비슷한 유적을 통해서 그럴 때에는 서로 사업 간에 융복합을 해서 고도에서 할 거, 세계유산을 할 거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서로 이렇게 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높고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융복합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인적 자원 간의 융복합입니다.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첫 번째 교류는 민관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행정기관과 그리고 이제 대학과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 이 세 그룹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계하고 하면서 해야만이 좀 더 좋은 시민들의 니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융복합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콘텐츠 간 융복합.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형, 무형의 융복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고학 자료는 그냥 고고학 자료로서는 사실은 재미없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작업, 구술 자료를 입히는 작업, 문헌 자료를 입히는 작업 이런 작업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살아있는 백제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복합 전략이 두 번째의 그 활용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적 자원 간의 융복합과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인적 자원, 연구소에 있는 인적 자원, 박물관에 있는 인적 자원, 뭐 문화재청의 후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인적 자원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이야기 할머니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할머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그 국문학 선생님이 하시고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내용은 미륵사지에 있는 미륵사지와 연관된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인적 자원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주민에게 이야기 할머니로 지역 주민을 이야기 할머니로 양성을 하고 그 주민들이 나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 할머니로 익산의 백제유산을 아주 쉽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새롭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백제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유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해설사라고 해가지고 내 지역을 내 뭐 친척들에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라고 하는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이 직접 백제유산을 알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민참여의 사례들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서동축제에서 주민들이 만드는 등을 단다든지 저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 주민들이 모여서 한지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이셔가지고 매주 한 차례씩 모여서 저런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위에 보이는 사진은 왕궁유적에서 했던 야행 모습입니다. 양의 밤 경관을 발휘해줬는데 서동선화의 모습을 한지 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마한관에서 했던 작업들인데요. 마한관에서는 마한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무슨 뭐 다도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승공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도를 가서 한 바퀴 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역 주민과 마한관이 만날 일이 없거든요. 저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런데 주민들을 적극 끌어들여서 주민들이 재미있어 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저 위에는 모현도서관이에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희망도 있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의 지정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전하고 등재 이후에 일산 백제문화유산을 보는 그 시각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세계유산이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노인복지회관에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갔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세계유산을 들어보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이쪽은 모현도서관인데요. 사실은 세계유산 등재되기 전에는 저희가 막 오시라고 해야 오셔서 들었거든요. 근데 세계유산 등재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가 드러나지고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금마변 소자지의 선어공원에서 주민들이 만든 그 공예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동선화 뚝방 카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로 지정되기 전에는 아니면 고도 육성 사업을 통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 지역의 가치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의 가장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콜라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과거의 유적과 그 다음에 이 커나가는 꿈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콜라보를 이루어질 때만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지면서 익산의 백제문화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과 관과 학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계될 때야만이 문화유산 활용도 제대로 되고 그것이 다른 우리 지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익산 지역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백제문화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야만이 백제문화유산의 가치가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